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생활과 윤리 문제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우리 늘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윤리학을 분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윤리학은 학제적 성격, 학제적 연구 방법을 통해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도덕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떤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윤리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의 모습에 따라서 다양한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는 그런 윤리학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천규범 윤리학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보시면 윤리학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삶과 사회의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적 관행들을 경험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학은 다양한 문화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약간 문화 상대주의적인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으시고요. 개인의 삶과 사회 구조에 존재하는 도덕적인 관행, 도덕적인 관습, 윤리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경험 과학적으로 인과적 방법을 사용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통 기술한다, 서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번 볼게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 되시겠죠. 메타 윤리학이 되시겠고, 실천규범 윤리학은 이런 것들을 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2번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 그렇죠. 요게 이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요게 실천규범 윤리학의 특징이 되시겠습니다. 3번 여기 해법이라는 게 해결 방법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맞추라고 주는 문제인 거죠. 3번 옳고 그름과 같은 도덕적인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 도덕적인 언어의 의미 분석, 이런 것들도 다 메타윤리학이 주로 하는 일이고요. 이 언어의 분석을 통해서 결국은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올바른 삶을 위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 보편적인 도덕 원리 정립 자체를 강조하는 학문은 이론규범 윤리학이죠. 실천규범 윤리학은 이렇게 정립한 이론 규범을 보편적 도덕 원리를 이제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실천 규범 윤리학이 되시겠습니다. 5번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 왜 그런 도덕 현상이 일어났는지의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치 중립적으로, 다른 말로 객관적으로 설명, 다른 말로 기수라는 것, 서술하는 것. 그래서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은 맞지만 실천 규범 윤리학에 대한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1번 문제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된 형태이죠. 2번 문제 바로 토론의 핵심 쟁점을 찾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뭔가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주제는 우대정책입니다. 우대정책. 우대정책은 요즘에 요거를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이라는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별받고 있었던 사람들, 약자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뭔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런 특정 약자들에게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명분이 무엇이든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성취를 기준으로 이분은 생각하시나 봐요. 다른 요소가 지위 결정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대 정책은 공정하지 않다. 근데 그 이유가 성취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을의 입장을 보시면 물론 사회적 지위는 원칙적으로 성취의 결과여야 한다라고 해서 성취의 결과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두 사람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지만 우대 정책은 과거 차별을 받은 사회적 약자에게 그 보상으로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정당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뭐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해볼까요? 네, 정당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대 정책이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두 사람의 입장이 이제 갈라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의 입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대 정책은 과거 차별과 무관한 현 세대의 보상에 책임을 지우고 우대 정책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기회가 축소되는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한다. 여기 또 다른 차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역차별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죠. 역차별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차별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를 나중에 이후의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그 실제 차별을 했던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한테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한다 이렇게 보고 있으십니다. 을을 보시니까 또 다른 차별은 사회적 합의와 세심한 정책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또 다른 차별, 요 역차별이라고 말씀드렸죠. 역차별은 사회적인 합의와 세심한 정책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우대 정책은 과거 부당한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오히려 공정한 기회를 실현하는 것이니까 정당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의 핵심 쟁점을 찾을 때 을의 입장과 갑의 입장이 서로 나누어지는 측면, 갑이 O 하든지 을이 X 하든지 을이 O 하든지
갑이 X 하든지 이런 식의 뭔가 의견이 나누어지는 부분, 이런 게 핵심 쟁점이라고 했고, 이 두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갖게 되면 토론의 쟁점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우대 정책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가? 또 다른 차별, 여기 보시면 갑은, 아이고, 여기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하게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동의할 내용이죠.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도 또 다른 차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또 다른 차별이 유발될 수는 있다라는 거에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요거는 토론의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2번 우대 정책으로서 기회의 공정을 실현할 수 있는가? 여기 을은 공정을 한 기회를 실현한다라고 했으니까 을은 맞겠지만,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한다고 보는 분은 공정한 기회를 유발하는 게 아니다, 실현하는 게 아니다라고 대답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사회적 지위 분배에서 기회의 공정을 실현해야 하는가? 이 말은 공정한 기회가 실현되어야 되냐라는 거잖아요. 을의 입장에서 이 표현이 나왔으니까, 공정한 기회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을은 동의할 거예요. 근데 갑의 입장에서도 차별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라는 거는 기회나 어떤 정의로움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니까 공정성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한지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 겁니다. 4번 우대 정책은 약자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 여기 보시면 을은 과거에 부당한 차별을 받아온 사람들한테 시정하는 유리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을은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첫 번째에 보시면 유리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적주의, 업적은 이제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한 성과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분배의 정당한 원칙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 성취를 강조하는 갑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 원칙적으로 을도 원칙적으로는 성취의 결과여야 한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정당한 원칙이 될 수는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성취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다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원칙이 되어질 수 있다, 여기 원칙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셔서 을도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시겠죠. 이런 2번과 같은 토론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문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지식으로 푸는 문제는 아니고 나와 있는 제시문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푸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제시문 통해서 잘 찾아주실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이게 작년에도 예술 파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등장을 했는데 올해에도 수능에서 새로운 분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근데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나오시게 되면 지문에서 대부분의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예술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선생님이 예술 파트에서는 도덕주의냐 아니면 신미주의냐,
요거를 일단 크게 구분하시고 학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도덕주의에 대한 내용에서 여기 제시문에 해당하는 거, 신미주의에 해당 내용에서 제시문에 해당하는 거 요걸 고르시면 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도덕주의냐 신미주의냐만 잘 고르시면 되고요. 이 학자가 여러분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선생님 생각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수능에서 이렇게 냈다라는 건 여러분에게 변별력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예술의 사명. 우리가 수특 문제나 EBS 문제를 풀면서 예술이 무슨 사명을 지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학자가 있긴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자, 이분은 사람들을 잘 결속시켜 가지고요. 예술의 사명이 사람들을 잘 결속시켜 가지고 전 인류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거는 도덕주의냐 신미주의냐를 따져볼 때 당연히 도덕주의적 관점이죠. 도덕적으로 어떤 바람직한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이 예술에게 있다라고 해서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도덕주의적인 관점의 사상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으셔야 되시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사람들의 결속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전하고 보통 이 타인에게 감정을 전하는 역할을 그래서 예술가가 하는 거죠. 작가가 하는 거죠.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동일한 감정, 예, 공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아마 여러분이 EBS 문제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아마 등장을 했을 것 같아요. 로 시작합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상류계급이 독점한 예술은 극대화된 쾌락과 타락한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자, 요것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아도르노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았을 표현이죠. 뒤에 볼게요. 상류 계급은 민중이 이런 예술에 공감하지 못하고 여기 공감이란 단어가 바로 나와 버렸네요.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예술을 이해할 지적 능력이 없는 탓이라고 말한다. 이는 오만한 궤변으로 예술은 교육과 무관하게 예술은 교육 여부와 무관하게 마음에 작용하는 활동으로서 훌륭한 예술은 누구에게나 이해되고 전달된다. 훌륭한 예술 작품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잘 전달되는 게 훌륭한 예술이다. 그래서 예술은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톨스토이의 입장인데요. 여러분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선생님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큰 틀에서 도덕주의냐 신미주의냐 이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시문에서 찾으셔서 우리가 보면 될 거예요. 1번 훌륭한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성의 교육이 필수적이다. 여기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필수적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기 2번입니다. 예술은 모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교감을 매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 예술의 목적은 사람들을 결속해서 전 인류를 행복으로 이끌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을 행복하기 위해라는 목적은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수단이 타인에게 감정을 전해요. 근데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과정으로 여기 공감,
시키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래서 교감을 매개 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공감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표현이니까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훌륭한 예술은 감정을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일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여기 감정을 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없다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도덕주의는 그 도덕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술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수단이 되는 거.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덕적인 어떤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단일 수 없다 틀렸고요. 민중은 어떤 예술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예술에 감동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기존의 상류 계급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인데, 이분 입장에서는 훌륭한 예술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 감동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5번 상류 계급의 전유물로 전락한 예술은 그 어떤 감정도 전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진 않겠죠. 여기 상류 계급에 독점한 예술은 극대화된 쾌락과 타락한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도 전달할 수 없다. 요거는 잘못된 표현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인데, 이게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예술론을 우리가 알아야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시문을 잘 보시고 제시문안을 꼼꼼히 분석해서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될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영역에서 새로운 사상가가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고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일 거예요. 네, 4번 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갑을 보시면 이 세상에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어떤 게 고통이냐? 태어남,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이 다 고통이다 라고 해서 이걸 4가지 고통이다, 4가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빠져나오려면 8가지 바른 길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8정도라고 하죠. 라면 여기에서 빠져나간다. 여기서 빠져나간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윤회에서 벗어난다. 벗어난다, 우리 다른 말로 해탈, 다른 말로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 이런 표현이 되시겠죠. 그러는 방법이 이 8정도다 라는 거니까 갑은 석가모니 불교 사상의 이야기가 되시겠습니다. 을을 보시면 기가 모여서 형체를 이루게 되고, 이 형체는 다시 생명을 이루지만 결국 흩어져 죽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죽음이나 형체를 이루는 생명은 모두 기의 작용이다.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처럼 삶과 죽음은 마치 밤낮이 주기적으로 순환하듯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뭐 사계절의 순환 과도 같은 거죠. 여기 끝없이 반복입니다. 불교에서는 여기 생로병사의 윤회가 반복이 되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벗어날 수 있지만 도가는 이게 끝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 되시겠죠. 요거 도가 장자 선생님의 글이 되시겠습니다. 도가 사상이다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시겠죠. 1번 보겠습니다. 현세에서 악업을 쌓으면
악업, 업을 쌓는다, 결과, 원인을 쌓는다 이런 거죠. 내세에 다시 태어날 수 없다가 아니라 내세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날 수 없게 되는 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건데, 윤회에서 벗어나는 건 악업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해탈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2번 모든 번뇌가 소멸돼요. 모든 번뇌가 소멸됐어요. 우리 여기 소멸할 때 멸성제 기억나시죠? 멸제 그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멸성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이게 다 번뇌가 소멸됐어 이러면 우리는 열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난 거죠. 열반에 들어간 거니까 벗어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3번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의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유교가 강조하는 내용이죠. 도가에서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의의 도덕성을 인위적이라고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시고 있으십니다. 자연스러움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보죠. 4번 죽음 이후 흩어진 기는 순환에서 벗어나 필연적으로 사라진다라고 했는데요. 순환이 끝없이 반복되니까 벗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순환합니다. 5번이 그럼 정답이 되시겠네요. 삶과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려면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 그렇죠. 불교에서는 8정도의 수행이 필요한 거고요. 한글로 썼으니까 한글로 쓸게요. 8정도의 수행이 필요한 거고요. 도가에서도 자연스러움을 얻기 위해서 장자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좌망과 심재와 같은 그런 수양 방법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동양윤리에서는 바람직한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행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공통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 되시겠습니다. 네, 5번 문제 보도록 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성적인 욕망은 고독의 불안, 허전함, 정복하려는 욕망에 의해서도 자극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좋지 않은 것인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니까요. 예, 성적인 욕망은 이런 것들도 자극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적 욕망은 사랑의 관념과 결부되어 있어서 사랑의 관념과 결부돼서 성적 관념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기는 그릇된 결론에 빠진다. 여기 서로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 이것은 그릇된 결론이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여길 수 없다. 성적 욕망이 사랑에 의해서 자극되지 않으면 육체적 결합은 일시적 이상의 결합이 결코 아니래요. 그러니까 성적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디서 비롯되어야 되냐면 사랑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자극되어야만 이게 바람직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육체적인 결합은 서로 이전과 같이 남남으로 멀어지게 한대요. 서로 부끄럽게 만들거나 심지어 혐오하기까지 만든다. 예, 요거 에리 프롬의 입장인데요. 요 제시문이 상당히 조금 낯선 그런 제시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제시문 잘 보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프롬이라는 걸 모르셔도. 1번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서로 어떠한 욕망도 추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적 욕망이 자극되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성적 욕망을 동반한 육체적 관계는 사랑에서 비롯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적 욕망이 사랑에 의해서 자극되지 않으면 육체적 결합은 일시적인 결합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이
있는 육체적 결합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적 관계는 지속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이 그냥 일시적인 이상의 결합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가 정답이 되시겠네요. 4번 성적 욕망과 사람의 관념이 결부된 상태로는 타인과 결합할 수 없다. 성적 욕망은 사랑의 관념과 결부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타인과 결합된 상태여야 좋은 타인과의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랑과 결부되어 있지 않은 그런 타인과의 결합은 성적 욕망에서는 이제 좋은 게 아니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5번 불안에서 비롯된 육체적 결합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 수는 없다. 여기 혐오하게 만들기까지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역시나 이게 프롬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물론 아셔가지고 했다면 뭐 문제를 푸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겠지만 이게 뭐 꼭 프롬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재심문 통해서 이렇게 낯선 게 나오면 재심문 통해서 해결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6번 문제도 수능으로서는 처음 주제로 나온 건데 이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거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이 6번의 주제를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서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한 사람을 보고 넘어가긴 했어요. 그 사람 문제가 나온 건데 그 사람은 이제 이 주제와 딱히 연관이 없어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제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정답은 찾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볼게요. 만약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자살 문제거든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그 행위가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가라고 물을 수 있는 이성을 지닌 존재다. 자, 여기 자신에 대한 의무, 이성을 지닌 존재 이런 게 이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내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자살이 괜찮니 안 괜찮니를 생각할 때 기준을 따질 때 자신에 대한 의무에서 어긋났는지 이성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남은 인생이 쾌적함보다 해악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이쯤에서 삶을 단축해야겠다는 원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면 여기서 그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대요. 과연 이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성으로 지금과 같은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자살해도 괜찮다라는 원리를 준칙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이게 도덕적인 올바른 보편적인 법칙이 되려면 이 준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인지를 고려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 보편화 원칙, 보편주의 원칙에 해당되어야 도덕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힘겨운 상태를 벗어나는 목적으로 자신을 저버려도 될까? 어떠한 것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저버리는 수단을 삼아도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목적주의 정식이 되겠죠.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자신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한다면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단지 수단으로 대하면 견딜 수 있으면 인생을 살고 견딜 수 없으면 인생을 저버린다면 견딜 만한 상태로만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자신의 인격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에게 말해주세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사람,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사람, 그게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칸트 선생님이죠. 예.
우리가 칸트의 자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칸트의 원리를 찾으시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쾌적함과 해악의 크기를 비교해 보편적인 법칙을 수립해야 된다. 둘 다 아니죠. 지금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보편주의적이고 목적주의적인 원리에 맞는지에 따라서 보편 원칙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동일한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보편적인 법칙을 이미 예지적인 인격체에서 수립해 놓고 있다. 우리가 발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2번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은 자기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잘 보존하는 것도 자기의 도덕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단이자 동시에 목적이 될 수 있는 행위가 되시죠. 자기 사랑의 원리에 근거한 준칙이 의무에 부합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생명을 잘 보존하는, 여기 뭐 자기 보존이랑 비슷한 거죠. 자기 보존하는 것이 자기의 인격적 완성을 위한 의무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해봤던 것이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기 사랑의 원리. 단순하게 요거는 접근한다면 뭐 위에 자기 사랑의 원리가 여기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삶을 단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하겠다 이런 거는 준칙의 의무에 부합하는 경우다라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의 원리라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복의 원리, 행복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을 위한다면 이게 수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목적 자체, 결과만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겠지만 행복 추구의 원칙과 도덕적인 원칙이 일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격성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이다. 그렇죠. 4번이 정답이네요. 자신의 인격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이죠. 인격을 살인자의 인격도 존중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생득적 인격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인격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칸트의 윤리설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인간은 자기 사랑을 목적으로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이성적 존재이다. 자기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도덕성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도덕 수립 목적이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6번 문제는 칸트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윤리와 관련된 그런 물음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가불 사상가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일 뿐이다.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표현은 두 사람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레오폴드도 동의할 수 있고요. 테일러도 동의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를 전제해서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뒤에 말이 그래서 더 중요한데, 지금까지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됐던 많은 역사적인 사건은 실제로는 인간과 대지의 상호작용으로서 된 것이다. 대지의 상호작용으로서 된 것이다. 그러면 대지까지를 윤리적 고려에 넣는 레오폴드의 입장이구나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갑은 레오폴드.
찾아주시고요. 을은 또 칸트가 나왔죠.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피조물과 관련하여서 동물을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그들에게 대한 직접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여기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위해서 발생되는 간접 의무인 거죠. 간접 의무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칸트 선생님이 할 수 있는 표현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을은 칸트고요. 갑은 레오폴드 입장이 되시겠네요. 1번입니다. 자연물을 활용해서 도덕적인 행위자의 생존에 자연물 활용은 도덕적 행위자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어쨌든 자연물을 활용하지 않고는 도덕적인 행위자는 인간이니까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필수적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칸트도 그렇죠. 칸트도 인간은 뭐 물도 먹어야 되고 공기도 숨 쉬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하니까 당연히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간과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서 틀린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자연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것은 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 그렇죠. 레오폴드는 자연까지를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고요. 그 자연의 아름다움, 안정성, 온전성이 윤리적인 의무의 기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훼손하는 것은 의무에 위반될 수 있어요. 맞겠죠. 그런데 칸트도 그렇죠. 칸트도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위배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간과한다가 틀렸습니다. 3번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자들 사이에서도 의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레오폴드 입장에서 이게 폭넓은데요. 레오폴드는 일단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 동등한 가치를 내재적 가치라고 한다면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잖아요. 이게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이 인간들 사이에서 의무가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이 얘기는 또 누가 할 수 있냐면 칸트가 인간만 내재적 가치를 지녔는데 인간끼리는 상호 간의 의무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칸트가 간과하지 않아서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를 의무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가 동물 그 자체에 대한 직접 의무는 아니지만 인간의 도덕성을 위한 간접 의무로 성립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규정할 수 없다라고 칸트가 얘기할 수 없어서 이 말은 틀린 말이 되시겠습니다. 5번 무생물에 관련된 의무는 모두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로 환영된다. 그렇죠. 요기에 대한 의무, 무생물에 관련한입니다. 무생물에 관한이 아니에요. 무생물과 관련한 의무는 무생물을 통해서 인간 자신이 도덕적으로 하기 위한 도덕적인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한 의무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들에 관련된 의무는 결국 인간에 대한 의무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오폴드는 무생물 그 자체도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의무로 다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간과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정답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이 환경 문제가 이렇게 칸트와 레오폴드를 비교해서 출제가 되었네요. 8번 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신은 사람마다 주어진 적절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러면 신은 사람에게
적절한 한계를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질서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른 삶의 양태를 소명이라는 이름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에게 각각의 역할에 맞는 그런 소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의 직분을 더 의욕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가정의 가장도 자기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자기 직분, 자기 의무 이런 것들이 다 신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이런 소명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칼뱅 선생님이 되시겠죠. 칼뱅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 군주가 예의를 숭상하고 법도를 이루면 나라의 표준이 있게 된다. 자, 여기 나라의 표준 중요합니다. 예의를 숭상하고 법도를 이루니까 나라의 표준이 된대요. 그러면 결국 법도, 표준 이 두 아이는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예의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사람들은 직분을 분명하게 나누고 그러면 결국 이 직분은 예의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거죠. 하는 일에 질서를 마련하게 되며 하는 일에 질서가 있게 됩니다. 재능과 기술을 따져서 능력이 있는 이에게 관직을 주면 능력이 있는 이 결국 예와 관련된 능력이라고 보셔도 괜찮죠. 이에게 관직을 주면 나라를 잘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다. 나라가 잘 다스린다. 라고 해서 예치를 주장하시는 분이 되시겠습니다. 예치. 그래서 요건 순자 선생님의 글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실게요. 직업을 성공하는 것, 직업적인 성공은 선행에 대한 공로를 신에게 인정받는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성공을 하는 건 선행에 대한 공로를 신에게 인정받는 은총이다. 그러면 직업적으로 성공된 사람은 모두 선행을 한 공로로 신에게 은총을 받은 건가요?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죠. 직업적인 성공이 어떤 신이 부여하는 은총은 맞습니다만 이 직업적인 성공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내가 선을 행했다라고 해서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반드시 아닌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라서 정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번 소명으로 주어진 직업 중 고귀하지 않은 직업은 있을 수 없다. 맞아요. 신이 주신 신의 명령으로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모두 고귀한 직업입니다. 모두 고귀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시죠. 그 다음에 3번 군자와 소인은 그 본성이 다르기에 여러분 유교 사상가는 순자가 됐건 맹자가 됐건 성선설 성악설로 모든 사람의 본성이 동일해야 되죠. 성선 성악 어떤 것이 됐든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직업에서의 차별은 결국 수양이죠. 얼마만큼 수기수양을 했느냐, 수기수양, 노력의 차이인 겁니다. 선한 사람도 자신의 본성을 잘 유지하려는 노력, 악한 지금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순자 선생님도 악한 본성을 교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차이인 거죠. 그리고 그 노력의 기준을 순자는 예라고 하는 도덕성의 기준을 둔 거죠. 맹자는 자신의 본성의 본성을 기준으로 본 거고요. 착한 도덕성, 인의예지죠. 4번 직업은 재능에 따라 정해지므로 공적을 따져 보상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말인데 직업은 재능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능력에 따라 정해지는 거 맞죠? 예, 능력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적에 따져서 보상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게 연결이 되지 않죠. 이게 문제가 따로따로죠. 공적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만큼의 어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한 것이기 때문에 재능을 발휘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답이 되시겠네요. 5번 각자의 직업은 천직이기에 개인의 의지로 바꿀 수 없다. 일단은 개인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이 어떤 능력이 어쨌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얘기해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답이에요. 그런데 각자의 직업은 천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칼뱅은 하늘이 부여한 소명이니까 칼뱅 입장에서는 맞을 거예요. 그런데 순자에 있어서의 하늘은 우리에게 도덕성의 근원이자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으로서의 하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직업을 부여하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자의 입장에서의 어떤 틀린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천직에 따라서 직업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순자에서의 직업은 예에 따라서 얼마나 그만큼 노력해서 자신의 본성을 교화하고 도덕성을 길렀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나누어지는 것이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시겠네요.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시민불복종 나왔네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일단은 어떠한 사회라는 기준이 존재를 하고 있고 사회협동체의 원칙, 다른 표현으로 정의의 원칙, 다수의 정의관, 공적 정의관, 요거에 따라서 요게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롤스 선생님의 시민불복종이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사회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으로서 시민불복종을 하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이루어지면서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시민불복종은 경고나 훈계로서 작용을 하지만 그 사회 질서, 그 사회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어떤 위협적인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회 자체는 어쨌든 거의 정의로운 사회이니까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원칙을 존중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위협적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롤스입니다. 1번 시민불복종이 빈번한 국가 체제가 부정의할 수는 없다. 일단 시민불복종이 발생되는 국가가 있잖아요. 그 국가는 아까도 나왔지만 거의 정의로운 사회예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체제. 사회체제입니다. 체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사회체제입니다. 그러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체제이니까요. 부정의한 사회는 아니고 거의 정의로운 사회인 거예요. 카테고리가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질서정연한 사회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서정연한 사회. 그래서 부정의한 사회라고 할 수는 없다가 맞는 거죠. 1번이 정답이 되시겠네요. 체제가가 주어입니다. 그래, 이걸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어가 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인데 그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부정의할 수 없다, 정의롭지 않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체제가 부정의한 건 아니다. 근데 그 사회 체제 안에서 부정의는 생겨날 수 있습니다. 부정의한 현상은 나타날 수 있어요. 체제가 부정의한 건 아닙니다. 요게 주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 원칙의 근거에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 맞죠? 안 되는 게 아니죠. 정치적 원칙인 정의의 원칙, 개인의 사적 원칙이 아닙니다. 정의의 원칙이 정치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원칙에 근거해야 하는 거고요. 3번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의 행위죠. 거부하는 행위 아닙니다. 하지만 위법 행위는 맞죠. 거부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충실성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여야 됩니다. 충실성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4번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헌법의 원칙이 뭐냐면 정의의 원칙, 다수의 정의감, 사회협동체의 원리 이런 거죠. 에 대한 의도적인 위반이 존재하지 않아? 아니에요. 존재하니까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나쁜 아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 원칙에 대한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5번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은 법의 불복종이 가져올 무질서의 가능성의 근거에 정해진다.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은 불복종이 가져올 무질서의 가능성에 근거해 정해진다. 이게 근거라고 해서 조금 그런데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은 정의의 원칙 중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현저한 위반이나 심각한 위반의 경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죠. 물론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서 가져올 무질서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긴 합니다만 무질서의 가능성이 근거냐? 이거는 아니죠. 근거는 정의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시민 불복종이 대상이 되는 법은 그 근거가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가져올 불복종? 이 말이 좀 안 맞는 말이에요. 불복종이 가져올 이 법 자체가 부정의한 것이 근거여야 하는데 시민 불복종이 가져올 무질서의 가능성은 시민 불복종자들에게 어떤 고려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정당화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시민 불복종 자체가 성립되는 법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의 근거는 아닌 거죠. 이게 말이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답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짝 5번 선지가 조금 까다로운 선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다소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1번에 대한 조금 확실한 개념이 서 있었다면 맞출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10번 보실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도구적 행위는 개인적 목적에 맞추어 정밀하게 상정된 목적을 얻기 위해 적절해 보이는 수단을 선택해 일련의 상황과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성공지향적 행위이다. 이에 비해 의사소통적 행위는 그러면 의사소통적 행위와 여기 도구적 행위가 지금
그게 대비되고 있는 거죠. 행위자들이 자기중심적인 성공 계산이 아니라 상호 이해를 통해 서로가 이해를 통해 행위 계획들을 조정하는 이해지향적인 행위다. 여기 이해지향적 행위다. 도구적 행위는 성공지향적 행위다. 이게 지금 대비되고 있네요. 의사소통 행위자들은 개인의 성공을 우선적으로 지향하지 않는데요. 개인이 성공하느냐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각자 행위 계획을 공동의 상황 정의를 토대로 조화시킬 수 있으며 그 조건에서 개인적 목표를 추구한다. 개인적 목표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공동의 상황 정의, 이게 우리 모두의 일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잘 되면 나도 잘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서 이걸 집어넣는다라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입장은 도구적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성공지향적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의사소통적 행위를 해서 공동의 상황으로서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이해를 증진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분은 의사소통을 강조하시는 하버마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번 의사소통 행위는 상호 이해, 그렇죠. 상호 이해가 반드시 요청되는 사회적인 행위입니다. 개인적인 목표 달성이 아니라 공동 상황 적의를 통해서 서로의 이해를 어디 있죠? 여기라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낫겠죠. 상호 이해를 요청하는 그런 사회적인 행위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시겠고요. 의사소통적 행위에 참여해야만 이성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사소통 행위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의사소통 행위에 참여해야만 우리가 이성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도구적 행위도 어쨌든 우리가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한 이성을 쓰긴 씁니다. 이걸 우리가 이 사람이 얘기할 때 도구적 이성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 도구적인 이성을 쓰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런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담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서 요거는 잘못된 설명이 되시겠습니다. 3번 의사소통적 행위자들은 합리적 대화보다 효율적 선택을 우선한다. 효율적 선택이 어떻게 보면 성공인 거죠. 성공을 우선하지 않고요. 합리적인 대화, 의사소통 행위, 상호 이익을 위한 담화, 이런 걸 더 강조하셔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공동의 상황 정의에 근거할 때만 달성할 수 있다. 우리가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공동 상황의 정의에 근거한 개인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에서도 봤지만 도구적인 행위, 성공지향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달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만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거죠. 이거는 잘못됐고요. 5번 도구적 행위는 이해 타산을 벗어남으로써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아니죠. 예, 도구적 행위는 결국 우리가 성공하겠다라는 이해 타산의 어떤 계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 되시겠네요. 정답은 1번 되시겠습니다. 11번 보시겠습니다.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입니다. 살인 나왔네요. 을 저지르면 그는 죽어야만 한답니다. 그러면 안 죽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런 얘기니까 칸트인 거 아시겠죠? 이 경우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어요. 다른 대체물은 없는 거죠. 정의의 충족을 위해서 생명은 생명으로만 이렇게
갚아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가득한 생이라고 해도 생과 사 사이에 동종성은 없어요. 생은 생이고 사는 사이기 때문에 생과 사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박탈한 사람은 생명으로만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다. 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칸트의 설명이 되시겠습니다. 형벌은 지속적인 효과를 지닐 때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 형벌은 범죄 예방의 목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네요. 근데 그 범죄 예방의 어떤 목적 달성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지속적인 효과를 기준으로 하지 강도가 높은 것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인의 범죄 효과에 충분한 강도만 가져야 된대요. 강도가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범죄 예방 억제에 충분한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죠. 너무 강력하게 되면 여기 사형같이 너무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 주게 되면 범죄 예방의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분은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라고 하는 지속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형벌을 강조하는 베카리아 선생님 되시겠죠. 베카리아 되시겠습니다. 기억력, 응보 원리에 위배된 형벌이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칸트는 응보주의자잖아요. 그럼 응보 원리에 위배되는 형벌은 정의의 원리에 위배된 거인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니은 타인에 대한 범죄는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범죄로 간주된다. 이게 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인격 존중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인격을 자신의 인격과 같이 존중해야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정당화된다면 자신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격을 수단으로 대하는 게 정당화되는 거니까 칸트 입장에서는 이게 동의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디귿입니다. 사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그렇죠. 베카리아 입장에서 사형은 옳지 못한 형벌이에요. 해악을 유발할 수 있는데 범죄자에게도 한순간에 고통을 많이 주고 시민들에게도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이게 범죄 예방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해악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종신노역형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해악이 크다라는 건데요. 종신노역형도 해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인 거죠. 리을 사형보다 더 있는 것이죠. 리을 형벌은 범죄자의 선을 목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자, 칸트는 형벌은 어떤 다른 것의 선을 목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를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형벌 받을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에 동의를 하게 될 겁니다. 베카리아는 형벌을 왜 집행하느냐? 공리주의자잖아요. 다수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범죄자의 이익이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안 되고 범죄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선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선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되니까 범죄자의 선을 목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되고 전체 인류의 선 혹은 시민의 선 이게 목적이 되셔야 되시겠습니다. 목적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니은디귿 리을 5번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번 보실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술시대 윤리학은 인과적 범위가 미래까지 확장되는 행위와 관련이 됩니다. 이 행위는 항상 불완전한 예견적 지식이 동반되며 불완전해요. 그것도 항상이라고 아주 단정 지었네요. 장기적인 결과에 엄청난 규모와 회복 불가능성에 첨가가 될 수 있답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의 지식의 크기는 행위의 인과적 규모와 같을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크기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한 그 결과의 규모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규모가 작아지거나 많아지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적은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미래에 대한 예견적인 지식이 우리 행위의 권력을 제공하는 기술적 지식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윤리적인 의미가 발생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책임을 윤리학의 중점에 세워 놓아야 우리가 모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책임윤리 사상가 우리가 배울 사람은 요나스밖에 없네요. 기억 보시면 책임의 범위는 기술이 내포한 잠재적 위험까지 포함될 수 없다. 아니죠. 책임의 범위는 이미 일어난 인과적인 책임도 들어가야 되지만 예견된 책임도 들어가죠. 예상된 책임도 들어가고요. 예상하지 못했어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포함될 수 없지 않습니다. 포함이 되지요. 포함이 많이 됩니다. 니은 결과의 불확실성 알 수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지식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해요. 책임의 불가피성을 거부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인데 이걸 거부할 수 없게 만들죠. 예,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내가 알 수 없었다. 내가 이렇게 과학기술을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몰랐어 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죠. 예, 그래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디귿 책임질 능력은 행위 결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동반해야만 생긴다. 완전한 지식이 있어야만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었어도 내가 그런 행위가 나올 것이라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지 못했어도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리을 예견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의 격차에서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렇죠. 예견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정답 되시겠네요.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요나스는 시험 문제에 아주 종종 등장하시는 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될 그런 학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3번 보시죠. 다음은 가불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고요.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입니다. 그림이 나왔는데 익숙하지요? 예, 그림 좀 익숙하게 보셨던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갑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완전히 양도해야 됩니다. 간단하게만 좀 보면 완전히 양도해야 된다. 모든 권리를 완전히 양도해야 된다. 이게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어쨌든 앞에 있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홉스도 쓸 수 있고 루소도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오잖아요. 모든 권리를 완전히 양도해야 된다. 그러면 싹 다 양도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홉스의 경우는 양도하지 않은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루소구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아무도 남겨두지 않은 양도여서 각자는 모두가 자신을 주기에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뭘 회복한다는 거냐면 평등성을 회복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불평등한 것을 우리가 몽땅 다 일반 의지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동등한 상태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루소의 주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소유를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자연 상태의 자유를 단념하지도 사회 및 정부에 자신을 구속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상태로 들어가는 건 이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소유를 보존하기 위해서다라는 로크의 입장이 되시겠죠. 네. 소유 권리론 하면 노직이 생각이 나는데 그 노직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준 로크인 거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루소는 개인은 다수의 전체 의지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의지가 아니라 일반 의지입니다. 선생님이 일반 의지를 설명해 드릴 때 의지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개별 의지가 있고 전체 의지가 있고 일반 의지가 있다. 개별 의지는 말 그대로 개인의 의지, 전체 의지는 이 개별 의지를 모두 합친 것. 일반 의지는 전체 의지 중에서 공동의 의지, 공통적인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전체 의지의 복종이 아니라 일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자유를 보장받는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입법권은 어떤 정부 형태든 모든 국가에서 최고의 권력이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입법권은 최고 권력을 표현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가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디귿, 입법권이 주권의 표현이기 때문에 을을 보시면 사회계약과 소유권 행사에는 인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계약을 맺을 때는 인민이 동의해야 됩니다. 인민의 동의를 통해서 사회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행사를 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회계약 때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내 건데 내 건을 내가 행사하는데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권 행사에는 인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리을, 시민은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로크의 경우에는 이제 시민이 들고 일어나서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다라고 해서 우리 저항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로크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루소가 나왔는데요. 이 루소는 참 표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루소의 정부는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단순한 공동체예요. 단순한 어떤 협의체예요. 그래서 사실 이 정부는 일반 의지에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게 루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일반 의지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다면 다른 정부를 교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서술형이 나오면 시민들이 정부를 그냥 교체할 수 있는 권력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는 이런 서술형의 어떤 보기가 나온다면 그 권력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지는 않다. 조금 루소가 애매하게 표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수능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는 건 앞으로도 이런 식의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 되시겠습니다. 네, 14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부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면 누려서는 안 되고요. 빈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된답니다. 인을 버리고 어찌 군자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군자라는 이름에 맞기 위해서는 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유교 사상가구나 이렇게 오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백성을 법과 제도로 이끌고 형벌로만 다스리면 백성은 형벌을 피하려만 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게 된다. 덕으로 이끌고 예로 다스려야 된다. 네, 이게 이제 덕치, 예치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얘기하시죠. 백성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다. 자, 요 얘기가 나오면 제가 공자라고 말씀드리긴 했어요. 예, 공자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로 공자 선생을 이야기할 때는 덕치를 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공자 선생님은 덕치와 예치를 모두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덕치를 계승한 분이 이제 맹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치를 계승한 분이 이제 순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시조격에 해당하는 공자 선생님은 이 두 개를 모두 다 말씀을 하시고 있으셔요. 네, 어쨌든 공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공자인 것까지 이렇게 찾지 않으셔도 답은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군자는 의로움보다는 이로움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그쵸? 의로움이 우선해야 되는 거니까 안 된다. 맞는 표현이 되시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빈천을 벗어나 부귀를 누리는 사람은 군사가 될 수 없다. 아니죠. 가난한 거, 부자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의로운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없다 이 말은 아닌 거고요. 이는 군자의 내면적인 덕목 맞습니다. 군자의 내면적인 덕목입니다. 다스림의 근본이 될 수는 없다 아니죠. 결국 다스림도 덕이라는 인에 근거한 다스림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욕망을 극복해요. 이거 극기이고요. 이름을 높이는 것, 명분, 입신양명 이런 건데요. 인과 예에 어긋나지 않죠. 이게 인과 예라는 덕성에 따른 것이죠. 백성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려면 형벌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까 덕과 예로서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시겠네요. 15번 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갑을 보겠습니다. 정의로운 분배의 충분한 조건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질 권리를 소유하는다. 소유 권리를 얘기하네요.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서 발생한 것은 무엇이든지 정의롭다. 절차적 정의를 얘기하네요. 노직이구나. 찾을 수 있겠고요. 을은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게 이분 책이라고도 말씀드렸죠. 에서 원초적인 입장은 순수한 가상 상황이고요. 이 가상 상황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인 인간들은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칸트의 예지적 인격체들이 동의하는 내용과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롤스죠. 그래서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롤스도 칸트 계열의 사상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번이요. 국가의 재분배 행위는 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할 때만 정의롭다. 안 되죠. 국가의 재분배 행위는 언제 정의로울 수 있냐면 부정의를 교정할 때만 정의롭고 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하는 건 하면 안 되죠.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최소 국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 최소 국가가 제일 좋은 국가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국가는 정의로운 소유가 발생할 수 없다. 안 좋은 국가이기는 하지만 정의로운 소유가 발생할 수 없는 건 아니죠. 발생할 수는 있는 건데 소유 권리에 대한 침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기본 구조는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도 분배한다. 맞죠? 사회의 기본 구조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분배하는 기준으로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4번 원초적인 입장의 개인은 타인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모른다. 원초적인 입장에 있는 개인은 타인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타인이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자체는 알 수 있죠. 이 말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타인이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진, 예를 들어서 뭐 교사가 되고 싶어 한다라든지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라든지 라는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람도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수립하고자 한다라는 일반적인 지식은 갖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수한 상황은 모르는 거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는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이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분배 절차가 부정의하더라도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사람 모두 절차적정입니다. 분배의 절차가 부정의하면 분배의 결과는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X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의 기준 자체가 절차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절차가 공정해야 되는 무조건 정의로운 거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6번은 신문의 칼럼을 보는 거네요. 온라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쉽고 빠르게 여론이 형성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여론이 개인의 색다름을 비난하기도 한데요. 물론 색다름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해악을 입히는 경우라면 여기는 체크해야 되겠네요. 자유를 추구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해악을 입히는 경우라면 그 행위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해악을 입히지 않고 그냥 단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억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의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비난하거나 모두가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여론의 횡포라고 본답니다. 이런 횡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색다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획일성을 강요한다면 이거는 좀 안 좋은 거다. 개별성을 억압하는 것도 안 좋은 거다. 따라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개별성의 추구를 독려하는 제도와 공공의 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칼럼을 쓰고 계시네요. 자, 그럼 1번 여론이 개인의 의견 표현에 개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타인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경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여론의 횡포가 사라지지 않으면 색다르게 행동할 수 없다. 아니죠. 여론의 횡포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색다른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3번 색다름을 추구하는 행위에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 색다름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뭔가 다른 행동을 한다? 괜찮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자유를 허용해야 되는 거죠. 4번 색다름을 추구하는 개인이 늘어날수록 사회 발전이 지체된다. 그렇지 않죠. 다양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사회를 발전하게 하죠. 획일성을 강요하는 게 나쁜 거죠. 획일성을 거부하는 것은 비난할 일도 권장해야 될 일도 아니다. 획일성을 거부하는 것은 좋은 거죠.
권장해야 할 일이죠. 권장해야 될 일이죠. 아니다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비난할 일은 아니죠.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회계성을 거부하는 것은 강요하지 말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앞에 말로 연결하면 맞고 권장할 일도 아니다 그러면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회계성은 거부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칼럼은 제 시문 보고 그냥 푸는 문제니까요. 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갑을 먼저 보시면요. 덕은 실천 관행을 지지하는 관행에 내재하는 선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성향으로 덕은 실천 관행에 내재하는 선을 성취하는 역할을 하죠. 성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덕은 선에 대한 탐색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자기 지식과 선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게 하려는 성향이다. 라고 해서 관행에 담겨 있는 선, 이거 덕윤리 사상가인데 현대 덕윤리 사상가 중에서 출제되고 있는 분은 맥킨타이어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제시문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엄청 많이 나온 제시문이니까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최고의 두 군주의 지배 아래 하도록 주었다. 요 얘기가 나오면 제가 벤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직 쾌락과 고통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해주고 옳음과 그름의 기준은 이 둘의 왕자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옳음과 그름의 쾌락과 고통은 개인의 쾌락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분들은 공리주의 사상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친밀도에 따른 차등적인 대우는 유독한 행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잘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맥킨타이어의 덕윤리는 상황, 관계, 맥락, 문화, 역사, 그리고 동기가 되어지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영향을 받고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할 때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건 일종의 유독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덕윤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 없다가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행위 자체에 내재된 도덕적인 속성으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세워야 한다. 자, 일단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그 도덕 법칙이 행위 자체에 내재된 속성도 아니죠. 행위 자체에 내재된 속성도 아니라 그 행위를 선하게 만드는 관행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요. 행위 자체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덕이 있는 사람이 하느냐 덕이 없는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도덕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 자체에 도덕성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3번 벤담입니다. 국가의 입법 원리와 개인의 모든 도덕 원리는 궁극적으로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에서 나오기 때문에 같을 수 없지 않습니다. 네, 같을 수 없지 않습니다. 같을 수 없지 않다. 예, 같을 수 없지 않다. 같다란 얘기인 거죠. 예. 벤담이 쓰신 책이 도덕과 입법의 원리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의 도덕적인 내용도 쾌락과
쾌락과 고통이라는 내면의 영향을, 감정의 영향을 받고 나라를 운영하는 것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쾌락과 고통으로서 행위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지만 행위의 동기를 설명할 수 없다. 행위의 동기도 쾌락과 고통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없다, 이거 틀렸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다 쾌락을 얻기 위해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동기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번 도덕적 행위의 실천적 고려 범위에서 공동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을은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다수의 이익이라는 공동체를 배제하지 않고요. 덕윤리도 그 덕이라는 것이 공동체를 범위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공동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국가들이 전쟁을 중지하는 방식은 여기 또 이성을 강조하는데 오직 무법칙적 자유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무법칙적 자유를 포기하는 거니까 법칙적 자유는 이제 허용해야 되는 거죠. 공법의 규제에 순응해야 하며 종국에는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단일한 국가를 형성하는 것 뿐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단일한 국가를 형성하는 것 뿐이라고 해서요, 단일한 어떤 세계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고 하는 공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그러한 국제 연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설명 보세요. 국가들이 결코 이를 의욕하지 않을 것이래요. 이거를 국가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국가들은 이러한 적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전쟁을 회피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연맹이라는 소극적인 대용물을 선택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성향이나 법의 통제를 꺼리는 성향을 중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공법의 규제에 순응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단일한 국가를 만드는 거라는데, 국가들은 그 단일한 국가를 만드는 걸 원하지 않는답니다.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만 법을 다 지키는 것을 원하기는 하기 때문에 연맹체를 만들어서 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어떤 체제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단일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요 얘기 누구 얘기냐면 칸트 얘기죠. 칸트 얘기입니다. 영구평화론 얘기죠. 자, 1번 영구평화 실현 이후 세계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공화국 수립, 단일 정부 수립, 이거는 칸트가 원하는 이상적인 형태는 아니에요. 개별 국가들의 독립성을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구평화가 모든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요청하지 않는다. 영구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모든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청하지 않는다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대내 권력이 전제적이라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증가하고, 대내 권력이 공화정이라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 방문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죠. 우호적으로 외국인이 행동하면 환대권을 지니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인이 됐건 우리나라 사람이 됐건 세계 시민으로서의 지니는 공통된 권리라고 볼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이건 틀렸다. 그 다음에 5번 연맹에 가입된 주권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규제하는 법은 국제법이 있죠. 국가와 국가 간에 이 국제법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시겠네요. 네, 19번 보겠습니다.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우리는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 절대 빈곤 얘기가 나왔고,
도와야 된답니다. 도울 의무가 있답니다. 그럼 의무적 차원에서 해외 원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빈민을 돕기 위한 기준은 수입의 단 1%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다. 수입의 1% 수준에서 빈민을 도울 수 있고요. 중요한 희생이 없이 쉽게 해낼 수 있는 원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희생이 있으면 손해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싱어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을을 보시면 특정 생활 수준 이상이라면 빈민을 돕도록 강제하는 사회를 생각해보자. 그런 강제만 없고 다른 것이 모두 같은 사회가 있다면 누구든 거기로 갈 거래요. 개인의 재산 처분은 강제되어서는 안 된대요. 그럼 이분은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자선이라는 거죠. 자율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노직 선생님 되시겠네요. 특별하게 이 해외 원조와 관련해서 지금 싱어와 노직이 출제가 되었네요. 플로우 차트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노직과 싱어의 입장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이요. 빈민을 위한 자선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인가를 주장할 때 빈민을 위해서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무로서 도덕적인 의무로서 도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싱어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직은 그 빈민을 도와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빈민을 위해서 자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선. 자율적인 선택으로서 도와주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라고 보시죠. 네. 그래서 노직은 동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싱어의 정당한 행위는 자선이 아니라 의무죠. 의무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제 의무를 정당한 행위로 보지만 자선으로 했어도 정당한 행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순서상으로 본다면 정당한 행위가 의무냐 자선이냐라고 볼 때 싱어는 의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X라고 표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니은 원조의 효과가 불확실하다면 원조의 결정을 유보할 수 있는가? 싱어 동의할 내용이죠. 이분 싱어는 결과주의예요. 그래서 공리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조의 효과가 불확실해 라는 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공리가 창출되지 않을 수 있다면 유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보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불확실해도 할 수 있습니다. 원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어 입장에서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원조 대상이 받는 혜택이 원조 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초과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조 대상이 어떤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 건 이익인 거고 원조 주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인 비용보다 얘가 초과해야 된다라는 건 이익이 더 커야 된다는 거니까 당연하죠. 손해가 작고 이익은 커야 결과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싱어가 동의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원조 행위는 원조 주체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조가 자선이라면 원조 행위의 주체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지 않고요. 의무라면 침해를 하겠죠. 그쵸? 침해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원조 주체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한 행위가 원조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원조를 자선으로 볼 건지 의무로 볼 건지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원조 행위가 무조건 소유를 필연적으로 침해하느냐라고 본다면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되겠습니다. 다음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에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고통이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이익 관심을 갖는다. 요거는 쾌고 감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지닌 존재가 이익 관심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호모사피엔스가 아닌지 여부로 아기의 생명권을 승인하고 다른 동물의 경우 승인하지 않는 것은 종차별주의라서 이익 관심을 가진 존재를 종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익 관심 평등의 원칙. 예, 다른 말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죠. 아이고.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예, 되겠죠. 예, 종차별주의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싱어 선생님이 되시겠고요. 문제 상황은 화장품회사 연구원인 A는 개발 중인 화장품에서 혹시 모를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지에 고민을 하고 있대요. 싱어는 기본적으로 동물 중심주의자이고요. 예, 이익 관심을 지니고 있는 동물을 실험이라고 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예, 인간과 종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요 얘기를 하겠죠. 1번 동물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지는 않아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동등하게 고려만 하시면 돼요. 2번 인간 이외의 모든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모든 동물이 아니죠.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동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3번 동물 실험을 통해 인간의 이익이 산출될 수 없음, 산출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죠. 산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이익을 얻더라도 동물이 얻을 수 있는 고통이 크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번 인간의 이익과 실험 대상인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라. 그렇죠. 이게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감각 능력을 지니고 있는 동물, 요런 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동물입니다. 어떤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지 않아요. 실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적용이 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시면 되겠네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쉬운 그런 느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예. 점수가 이렇게 많이 잘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예, 그래도 그렇게 많이 어렵게 출제된 형태는 아니고 다만 조금 낯설었던 제시문들이 조금 있었다. 요 정도.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조금 우리가 비문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다. 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수능 시험 문제 요거 잘 확인해 보셔서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시면 정리를 잘 해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